제8장 사회고고학. 과거 사회구조의 복원. 사회고고학 Social Archaeology는 과거 인간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조직되었으며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탐구하는 고고학의 한 분야이다. 이는 특정 사회 전체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려는 거시적 접근, 즉 위에서 아래를 향한 관점 top-down approach과 사회 내 개개인 및 소집단의 정체성, 역할, 관계에 주목하는 미시적 접근, 즉 아래에서 위를 향한 관점 bottom-up approach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장에서는 과거 사회 조직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연구 방법과 이론적 틀을 살펴보고 최신 학문적 발전과 변화된 시각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점. 거시적 접근. 사회의 규모와 성격. 과거 사회의 기본적인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 조직 연구의 첫걸음이다. 1.1. 사회 유형의 분류와 그 한계. 미국의 인류학자 에만 서비스엄은 서비스가 1960년대에 제안한 4단계 사회 분류 체계는 과거 사회의 복잡성 정도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왔다. 기은 이동성 수렵 채집 집단이단 bands, 분절 사회 부족 tribes, 군장 사회 chiefdoms, 그리고 국가 states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추정 인구수, 사회 조직의 특징의 평등주의, 계층화, 경제 조직, 취락 유형, 대표적인 건조물 등을 기준으로 특징 지어진다. 그러나 서비스의 분류는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과거 사회의 복잡성을 가늠하는 데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하지만 실제 과거 사회는 이러한 범주에 명확히 들어맞지 않거나 여러 유형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이 모델이 단선적인 사회 진화론으로 오해되거나 경직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현대 사회고고학에서는 사회 변화의 경로가 다양하다는 다선적 진화 multilinear evolution의 관점을 취하며 위계적인 수직적 복잡성 외에도 수평적인 복잡성이나 이질적인 권력, 구조를 의미하는 헤테라키의 제럴치와 같은 개념을 통해 사회 조직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1.2. 취락 분포를 통한 사회 조직 분석. 특정 사회의 규모는 광역적인 지표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취락 세터먼트의 수, 크기, 분포 양상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고고학자들은 다양한 크기와 기능을 가진 취락들 간의 위계 세터먼트 하이어러치를 발견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유적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고전적 공간 모델. 과거에는 독일 지리학자 발터 크리스탈러가 개발한 중심지 이론 Central Place Theory, 각 유적의 잠재적 영향권을 기하학적으로 분할하는 티센 다각형 TSN polygons, 그리고 유적의 규모를 고려하여 영향권을 설정하는 XTNT 모델 등을 응용하여 취락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최근 GIS 지리 정보 시스템의 발전은 취락 분포 분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GIS는 위에서 언급된 고전적인 공간 모델들을 실제 지역 및 환경, 데이터와 통합하여 적용하고 검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비용거리 분석, 그리고 행위자, 기반 모델링 ABM 등을 통해 과거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권과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더욱 정교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의디에어러 같은 원격 탐사 기술은 이전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취락, 흔적이나 고대 경관까지 밝혀내어 분석의 기초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 고고학계의 GIS 활용 현실은 이러한 잠재력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많은 경우 GIS는 과거 사회의 공간적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도구가 아닌 단순히 유적의 위치를 지도의 좌표로 표시하고 그 분포 범위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맵핑 기술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는 GIS의 핵심인 정보 분석 기능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GIS 개념이 처음 도입된 계기가 1970년대 지하철 공사 중 지하 매설물화수관, 상하수도관의 위치 파악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 활용이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는 전문성의 부재가 꼽힌다. 제대로 된 GIS 분석을 위해서는 ArcGIS와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다루는 기술적 능력과 더불어 지리학, 지질학 등 인접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선사 유적과 강과의 거리, 고인돌과 주변 암석 채취 가능 지역 간의 관계, 흑요석 산지와 구석기 유적의 연결망 등을 분석하려면 이러한 융합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고고학 교육과정만으로는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모두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이 문제는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가진 깊이에 대한 사회적, 때로는 학계 내부의 오해와도 연결된다. 고고학은 단순히 땅을 파서 유물을 발견하고 이것은 빗살무늬 토기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다. 그 하나의 사실을 말하기까지 수많은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조사, 분석,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된다. 즉, 고고학은 증명과 실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엄밀한 과학이다. GIS의 피상적인 활용 역시 이러한 학문의 복잡성과 과학적 엄밀성을 간과하고 단편적인 결과 도출에만 머무르는 세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고학자, 직업인인가 연구자인가? 고고학은 이윤을 추구하는 응용과학이 아닌 순수 학문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의 시스템이 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고고학자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을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한국 고고학계의 구조적 문제이다. 발굴의 90% 이상이 개발 사업에 앞서 진행되는 구제 발굴이며 이로 인해 고고학의 주된 역할이 학문적 탐구가 아닌 민원 처리로 변질되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발굴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귀찮은 절차일 뿐이므로 과정의 학문적 엄밀함보다는 정해진 기간 내에 빨리 끝내는 결과만이 중요시된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국가유산청마저 연구진흥기관이 아닌 민원 해결 기관처럼 기능하게 되면서 시스템 자체가 깊이 있는 연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고고학계의 원로들이 개발이 급증하던 시기에 학문적 원칙을 지키기보다 정보 시책과 자본주의 논리에 타협했다. 당시 고고학이 개발의 천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학문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 현재와 같은 구조를 만드는 데 동조했다. 이러한 현상이 고고학자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연구가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업계 전반의 낮은 처우가 아니라 소수의 기관장 등 상층부 높은 연봉을 받는 반면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연구원들의 처우만 열악한 극심한 내부 격차라는 점이다. 따라서 상층부가 자신의 기득권은 유지한 채 열악한 처우를 핑계로 연구 부재의 현실을 변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결국 시스템을 만든 상층부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전통 건축 분야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현대 목수보다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전통 건축의 대목 다무이 오히려 더 낮은 일당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존재하는데 이는 문화재 분야 전반에 퍼진 상층부의 갑질과 착취 구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젊은 인재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고고학계 역시 소수의 상층부만 이익을 독점하고 후속 세대 양성에 실패하는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고고학계가 학문적 깊이를 잃고 표류하는 것은 단순히 외부 환경 탓이 아니라 과거 리더들의 역사적 과오와 현재 리더들의 책임 회피, 그리고 극심한 내부 소득 격차라는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고고학 발전은 요원하다. 2점 사회 유형별 연구 방법. 기동성 수렵 채집 사회 밴즈 영구적인 행정 중심지가 없는 소규모 평등 사회로 간주된다. 연구는 주로 유적 내 활동 구역 조사, 그리고 개별 유적을 넘어 특정 집단이 활동했던 전체 영역 테러절과 그 안에 여러 유적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대에는 안정동요원소 분석을 통한 식단 미지 이동 패턴 연구, 고대 DNA를 통한 친족관계 연구 등이 중요하게 활용된다. 분절사회 트라이브스로 촌락에 기반을 둔 정주 농경민이나 목축민 공동체로 공식적인 중앙집권적 권력은 부재한다. 연구는 정주사회의 취락조사, 무덤과 부장품 분석을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 지위스, 귀속지위 추론, 그리고 거대한 분면화 방어 시설 등 협동작업을 통해 축조된 공공기념물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대에는 개별 가옥 단위를 심층 분석하는 가구 고고학 하우스홀드 아르치올로지와 묘지 전체에 대한 ADNA 분석을 통한 친족 구조 연구가 활발하다. 한국의 가구 고고학은 1970년대 김정기 박사가 집자리를 사인 가족 기준으로 분석하여 인구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를 시작한 이래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시 미국에서 도입된 이론을 바탕으로 집자리의 수, 가구당 인원, 그리고 주거지 앞 공터를 축제가 열리는 광장으로 해석하는 수준의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20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50년간 그 이상의 심도 있는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거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보적인 인구 추정을 넘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분석 방법이 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기후 데이터와 인구 변동을 연관지어 분석하거나 토기의 용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당시 사회의 잉여 생산물 규모와 저장 방식을 추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단순히 몇 명이 살았는가를 넘어 그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현재 한국 고고학계의 더 큰 문제는 연구가 개별 유적 단위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발굴이 꾸준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자신이 담당한 발굴 구역 내의 사실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고 있다. 유적과 유적 사이의 관계, 혹은 특정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거시적인 분포 연구나 연결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신석기 시대나 철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생각했는지 알기 위한 기초로서 개별 유적에 대한 분석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 고고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유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유적 간, 지역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더 넓은 시야의 연구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큐에럴 스미 신석기 시대를 공부하던 석사 시절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을 시청하면서 교과서에서만 보던 한국 신석기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장면들을 목격했다. 중앙의 광장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들이 배치된 마을의 형태, 아버지는 불분명하고 어머니만 확실한 모계 사회의 특징, 그리고 사냥에 나서는 남성과 마을에 남아 다른 일을 하는 남성이 공존하며 사냥물을 함께 나누는 분배 방식 등은 살아있는 신석기 사회의 모습을 보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의 신석기 사회도 이와 비슷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추론을 했고
선사시대 연구에 민족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어떤 선배에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선배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다 그저 웃어넘기는 듯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고학계가 다른 분야의 연구 방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배타적인 분위기를 가졌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일화는 고고학 연구가 유물과 유적의 물질적 분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족지 연구와 같은 살아있는 비교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석한다면 데이터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과거 선사시대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 나아가 그들의 생각과 세계관까지도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군장사회와 국가 chiefdoms and states 세습적인 지위와 중앙집권화된 권력이 나타나는 사회이다. 연구는 유적의 크기, 기념비적 건축물, 문자 기록 등을 통해 줄인 중심지를 식별하고 왕권제도, 관료조직, 재화의 재분배 등 그 기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엘리트의 거주지궁전, 막대한 부의 축적, 장대한 무덤 등을 통해 사회 계층 소셜 하이어라치를 연구한다. 이는 단순히 유물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누가 지배층이고 누가 피지배층이었는지, 누가 권력을 갖고 부를 축적했으며 그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를 파악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계층과 권력은 주로 전쟁이나 집단 간의 갈등 상황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고학의 중요한 과제는 과거 사회에 존재했던 갈등의 흔적을 물질적 증거를 통해 찾아내는 것이야. 이를 위해 고고학자들은 유적과 유물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먼저 유적에서는 파괴된 성벽이나 불탄 집자리처럼 전쟁이나 싸움의 직접적인 흔적이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갈등이 끝난 후 이를 사회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특정한 의례 행위의 증거가 존재하는지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유물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사용되었을 무기는 어떤 종류라 있으며 이 무기들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제작되었는지 혹은 외부에서 교역 등을 통해 들여왔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 조직을 연구하는 고고학은 단순히 계층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계층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전쟁과 갈등, 그 갈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물질적 증거 유적과 유물은 무엇이고 나아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려 했는지까지 추적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즉, 과거 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내는 것이 바로 고고학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3점. 미시적 접근 개인, 젠더, 정체성. 사회 전체의 구조보다는 개개인과 소규모 집단,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를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이다. 이는 과정주의 고고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탈과정주의 고고학의 관심사와 유사하다. 3.1. 개인의 정체성과 친족관계. 정체성 구술이나 개인 장신구 등은 개인의 정체성이 표현된 고고학적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 장신구의 사용은 정주생활의 개시와 더불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친족관계 과거에는 두개골 형태 비교나 혈액형 분석 등이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고대 DNA 분석 기술의 발달로 과거 집단 간의 유전적 혼합, 이동 경로, 친족관계,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을 매우 상세하게 밝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신 과학 기술을 실제 고고학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후선 DNA 분석의 경우 연구에 필요한 인골 시료 자체가 매우 귀하며 발견되더라도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철사 분석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데이터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구슬이나 흑요소 같은 유물의 성분 분석 역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발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고고학자들의 연구 관행과 태도에 있다. 현장에서 유물이 출토되면 가장 먼저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석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분석을 생략한 채 기존의 지식과 유형 분류에 의존하여 유물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결국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과학적 증거를 통해 기존의 지식을 검증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예산 문제와 같은 현실적 장벽뿐만 아니라 과학적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이러한 관행이 한국 고고학의 심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3.2. 젠더 고고학 젠더 아치올로지. 생물학적 성섹스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성젠더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 사회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지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젠더,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유럽 구석기 시대의 여성상 비너스 피규어닛에 대한 해석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모신모션이라는 전통적 견해 외에도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과거 사회의 다양한 젠더 범주와 권력 관계, 그리고 젠더가 다른 사회적 요소와 어떻게 교차하며 작용했는지조차성, intersectionality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젠더 고고학은 과거 사회의 성평등 여부, 권력 구조의 족장이 여성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성 역할 규범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묻는 중요한 분야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전문 연구자가 드물고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선사시대의 성 역할은 정말 명확히 구분되었는가?
박준범은 남자는 사냥, 여자는 토기 제작 및 가사라는 일반적인가 거래돼 그것이 현대의 성 역할 기준을 과거에 무비판적으로 투영한 편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사시대에는 성별보다는 개인의 재능과 기술에 따라 역할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엄격한 성별 분업은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큐레이터스는 민족지 연구 사례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수렵 채집 사회에서 남성이 가진 신체적, 근력적 우위가 사냥과 같은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여성은 출산, 육아, 생리 등 생물학적 제약으로 인해 주거지 근처에서의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의 성별 분업이 보편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민족지 자료나 현대 사회의 변화상의 남성성의 약화와 성 역할의 중성화에 참고하여 가설을 세우는 것은 유효하지만 이를 고고학적 증거 없이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토기의 크기가 여성의 손 크기에 맞춰졌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남녀의 손 크기를 계측하고 이를 토기 구연부 데이터와 비교하는 실증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증거 없는 이론의 무분별한 도입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이다. 결론적으로 젠더 고고학의 과제는 현대의 사회 현상이나 다른 학문의 연구 성과를 통해 과거 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고고학적 자료 안에서 찾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에 유적과 유물의 형태, 기술, 분포 양상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성 역할과 사회 구조가 어떠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야 한다. 이는 결국 고고학이 가설을 세우고 물질적 증거를 통해 이를 검증해야 하는 엄밀한 과학적 과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3.3 아동기 고고학 Archaeology of Childhood. 과거에는 고고학 연구에서 간과되기 쉬웠던 아동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독립된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동의 무덤, 장난감으로 추정된 유물, 아동의 활동 흔적이 남은 공간 등을 통해 과거 사회에서 아동이 차지했던 위치와 경험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주제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아동의 위상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더욱 흥미로워진다. 불과 수십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부모 세대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대우와 현재의 아이들이 받는 대우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는 특정 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시대에 따라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따라서 먼 과거의 아동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는 한 아버지의 일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 아버지가 딸과의 논쟁에서 논리적 반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딸이 화를 낼 경우 그 감정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완전히 해체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결론적으로 아동기 고고학은 단순히 아동의 유무를 찾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시대적, 세대적 편견을 성찰하게 하는 분야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는 과거를 바라볼 때 현재의 기준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과거 아동의 삶을 복원하는 작업은 당시 사회 구조를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을 넘어 과거를 해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사회를 이해하는 다양한 창. 과거 사회의 복잡한 구조와 관계망을 탐구하는 사회고고학은 GIS, 고고유전학 등 최신 과학 기술과 접목되고 젠더나 아동 등 새로운 주제를 포용하면서 과거를 더욱 풍부하고 다층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고고학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흥미로운 분야로 평가된다. 고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물과 유적을 통해 과거 사회를 분석하고 이뤄냄으로써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고학 연구 성과가 인접 학문인 고대사 연구에 의해 왜곡되거나 오용되는 사례가 많다. 고대사 연구자들이 고고학 자료를 대할 때 전체적인 맥락과 분석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론, 특히 민족주의적 영토 확장론 같은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비파형 동검의 분포 범위를 근거로 고대 국가의 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각 유물이 가진 시대적,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신석기와 청동기 유물마저 뒤섞어버린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고고학과 고대사학 사이의 깊은 방법론적 불신과 소통의 단절이 자리 잡고 있다. 고고학이 물질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역사학의 주된 사료인 문헌 기록은 위조, 날조, 과장, 은폐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판의 핵심은 한국의 고대사 연구자들이 이런 문헌 기록의 한계를 인지하고 고고학적 물증을 통해 교차 검증하려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고학 유물 자체를 보려고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학문적 태도는 자신들의 이론에 맞는 증거만 취사 선택하고 반론은 들으려 하지 않는 수정 불가능한 독선으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할 뿐이며 심하게는 환단고기와 같은 유사 역사와 다를 바 없다는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한다. 진정한 의미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증거에 기반한 엄밀한 상호 비판과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